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 앞에서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3차 병원은 희귀난치 중증을 치료하고 경증은 1, 2차가 치료한다. 이런 것의 전제 조건이 되려면 튼튼한 1차 의료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동의 안 하거든요. 안 그러면요. 그 역할을 해줄 1차 의료가 없는데, 신뢰할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단에 아까 두 교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돌파구가 필요해서 사실 공단에서 의료 전달 체계 문제를 핵심으로 보고 선도적으로 지금까지 노력해온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과실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가 1차로 개발센터인데요. 거기서 제가 사실 정확하게 다학제 팀장인데 부센터장처럼 하고 있어서 시범 클리닉입니다. 새로운 1차 의료의 모양. 그게 이름은 정확하게는 가치 기반 환자 중심 1차 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 이 경험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이미 말씀해 주셔서 9.7 드디어 OECD 평균을 넘어섰죠. 그렇지만 여전히 만성 질환자는 늘어날 거고 고령화 때문에, 그리고 기능 저하, 피지컬이든 뭐 코그니티브든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임상 예방 설사와 조정 기능을 제공하는 보건 의료가 필수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용률이 감소해서 오히려 약간 증가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인구 비가 점점 고령화되고 젊은 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점점 감소하게 돼 있죠. 원래는 아마 2028년인가 고갈되는 거로 돼 있는 적립금이 지금 오히려 더 올라갔다고 합니다. 지금 3년 동안은. 그런데 아마 곧 다시 떨어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가 어떻게 보면 붕괴됐다라고 말할 정도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난 한 10년, 2010년에서 20년 동안 보면은 점유율이라든가 진료비, 그리고 실제로 외래 방문 일수, 외래 내원 일수 같은 게 전부 다 상급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올라갔는데 1차로는 다 떨어졌습니다. 실제는 내원 일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외래도 떨어졌습니다. 외래도. 입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밀듯이 3차 병원, 종합병원 가고 있는 거 보시다시피 여기 1차 의료의 포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원인으로서는 뭐 깊이 들어가면은 뭐 끝없겠지만 저희 일반 의사들도 같이 뭐 동감하는 바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초저 수가 정책이다 보니 박리담의 과잉 공급, 무한 경쟁, 거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서바이벌에서는 의료 전달 체계가 무한 경쟁 상황에서 전달 체계 붕괴된 상황인데, 사실 진료권 제도라는 것도 있었죠. 근데 폐지됐고요. 주치의제 도입 2번이나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이동에 대한 규제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의료 군비 경쟁이 우위에 있는 당연히 상급 종합병원이 환자 쏠리면 당연한 현상일 것입니다. 기계도 많고 사람도 많고 시설도 좋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초저수가 부분은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검사가 많아서 수입이 약간 보장되는 전문가는 선호할 수밖에 없고, 가격이 낮은 서비스가 많은 전문가는 회피할 수밖에 없는, 물론 그게 필수 의료과가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대안으로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가 정상화와 전달 체계 확립이겠죠. 그렇지만 너무 두리뭉실한 어떻게 보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눠서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중증, 희귀, 난치성은 상급 종합병원이, 그리고 경증 환자는 외래에서 강력한 1차 의료가 맡아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되려면 지불 제도가 같이 보상 체계가 새로 같이 변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계속 꾸준하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자들이 마음 놓고 이 제도에 들어와서 같이 참여를 하려면 지역사 1차 의료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모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의료라는 부분은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은 1차 진료하고는 틀립니다. 프라이머리 케어와 퍼스트 케어는, 퍼스트 메디컬 케어는 틀리죠. 개원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1차 진료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1차 진료는 매우 활성화되어 있지만 사실 프라이머리 케어, 다시 말해서 포괄성, 연속성, 조정성, 퍼스트 접촉 같이 이 모든 것을 만족하는 프라이머리 케어는 매우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1차 의료뿐만 아니라 1차 의료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고기능화되는 것을 요구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디컬 홈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럼 미국은 그렇게 변할 동안 우리나라는 노력 안 했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도 했고 장애인 건강 주식 시범사업도 했고 장기요양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도 했고 저희 병원도 이것도 시도해봤고요. 1차 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실제로 1차 의료가 방문할 수 있게 했지만 실제로 전부 다 분절적인 시도, 분절적인 질병, 분절적인 대상자 그리고 행위별 수가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하는데 얼마 이런 식의 이러한 보상 때문에 사실 안정적인 인력 구조를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환자 중심 일처를 구현하려면 실제로 구조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포괄적인 환자 중심 일처리 구현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건 이 모든 것을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노력은 이게 사실은 이게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2015년부터 해왔던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기본으로 한다. 포괄적 지속적 보존적 1차 의료 모델이다 하는 거죠. 새로운 고기능. 그리고 지역 거점 병원과 1차 의료 돌봄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아까 ACO 모형 말씀하셨죠. 그것도 일단 기본으로 내포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불 제도도 같이 변한다. 그리고 환자 정보 공유를 위한 케어 툴 같은 IT가 같이 간다. 이런 게 기본적이지만 결국 두 가지만 꼽으려 하자면 결국은 팀 기반과 네트워크입니다. 팀 기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2015년에서 18년도까지 외래 관리 모형으로 1차 의료 선생님들과 병원과 같이 협업해가지고 복합 만성 질환자를 집중 관리하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20개 의원과 같이 네트워크로 관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환자 정보 공유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페이퍼로 가지고 다니면서 간호사들이 같이 모시고 가서 진료를 보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같이 하는 팀 어프로치와 그리고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같이 간다는 것이 좋은 경험이었고요. 2021년에서 23년은 똑같은 지원센터죠. 재택관리 모형을 테스팅하였습니다. 2021년에서 23년 동안 3년 동안 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거의 마무리된 게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은 사실은 어디에도 흔치 않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도 SCI급의 또 이런 모델이 실리게 됐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제 사실 이런 모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수많은 우리 전문가들과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래서 공단뿐만 아니라 대한가정의학회, 그리고 일산병원, 그리고 대한 예방의학회 등이 모두 다 같이 하면서 새로운 모델을 1차 의료에 왜냐하면 재택 경험도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한 복합만성 질환자 다학제로 하는 걸 경험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1차례 모형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형으로 나뉘는데 4형은 좀 다른 구조긴 한데 일단은 지역 현장에서는 일형이 등록제, 단독 개원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실 수 있는 건데요. 등록을 하고 위험군을 분류하고 그다음에 등록군에 대해서 비대면 관리를 하는 겁니다. 비대면 진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진료하고 진료 오는 사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방문 사이를 심리스하게 관리하는 거죠. 그게 1형이고 2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룹 개원이기 때문에 재택의료가 가능해지고 케어 코디네이션, 케어 매니지먼트가 가능해지고요. 3형 같은 경우는 팀 기반 관리에서 최소한 복지사, 그다음에 운동 처방사, 영양사 등의 이제 다 팀이 같이 있으니까 그리고 집단 기반 건강 관리,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제 액티브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죠. 4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실제로 등록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사실은 상시 관리인 거거든요. 내원 여부랑 상관없이 하는 관리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에 지원센터가 그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 개원이가 1형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공동 개원이 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2형을 하고 계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3형 할 수 있도록 조종하고 연계하고 지원하는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원센터에서 교육과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ACO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일단 구축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하면서 서로 서포트하고 인포메이션 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서 같이 케어하는 그런 모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군 분류를 하게 됩니다. 위험군을 1, 2, 3, 4군으로 나누고 또 세부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맞춤형 관리가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것도 문제고요. 그 언맷 니드가 있는 것도 문제죠. 예, 그래서 1군 같은 그 건강군에서는 그냥 외래 진료와 기본 건강 관리만 있다면 한 2군 만성질환군이나 복합 만성 들어가면서부터는 기본적으로 비대면 관리와 케어 매니지먼트, 팀 케어가 들어가고 3, 4군 같은 경우는 이제 재택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가 들어가고 다학제 팀이 하게 되는 이러한 군별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군분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이미 말씀했듯이 1년 전에 그래서 공단과 일산병원과 그 여러 자문위원들과 함께 그 1차로 개발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능을 테스팅 해본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는 이제 견임이고요. 전담 의사 2명, 간호사 5명, 그리고 복지사 1명, 운동처방사 1명, 영양사 1명, 행정 전문가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이러한 환자 중심 기능이 실제로 가능하고 그리고 환자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고 공급자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이런 거를 다 테스팅하기 위해서 일단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등록제 전담 심층 외래 진료가 있습니다. 이거 처음에 많이 반대들 하시는 선생님들 많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에 예전에 경험 봤더니 이렇게 좀 심층 진료가 필요한 분들이 일반 진료하고 섞여 있으면 시간이 쫓겨가지고 못 보시게 되더라고요. 저희 이 심층 진료, 심층 외래는 일단 15분마다 한 명씩을 잡아놨습니다. 꼭 15분을 모두 다 봐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등록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포괄적 평가를 하고 위험 분류를 하면 포괄적 평가에 의해서 문제 목록이 발송되게 됩니다. 그냥 단순한 질병뿐만 아니라 질병 기반으로 해서 운동, 영양 그리고 돌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제약물부터 시작해서 기능 부분, 피지컬 펑션, 노인 기능 이런 것들이 다 평가돼서 문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목록을 도출한 후 그 문제 목록별 의사 케어 플랜, 간호사 케어 플랜 그리고 팀의 케어 플랜이 도출되고 그 케어 플랜을 기반으로 해서 환자가 움직이게 됩니다. 심층 진료에서 왜 15분이 필요하냐고요? 그 문제 목록 하나하나를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도 계속 해나가거든요. 실제로 목표했던 바를 이뤘는지, 그 목표했던 걸 이뤘다면 그럼 그 다음 목표는 뭔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비대면 상시 관리 모니터링 있습니다. 그래서 24/7이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환자들이 올릴 수 있는 건 24/7 답변은 업무 시간 내에 지금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상시 관리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고요. 비대면 상시 관리한 건 이제 오면 2A로 서로 이제 연락하는 거고요. 모니터링이란 부분은 연락이 없는 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은 계속 모니터링 한다라고 해서 연락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카카오 채널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 케어 툴이 개발되지 않아서 카카오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데 카카오 채널도 나름대로 괜찮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이 이게 1대 다로 우리 팀이 환자 한 명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가 있는 그러면서 케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1차로 선생님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기본 기능이고요. 2형 정도 되면 고위험군 집중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라든가 3주, 한 달이 됐던 어쨌든 집중 관리를 해서 이 사람은 지금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 A1C가 9 이상이다. 또는 뭐가 혈압이 있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아니면은 질병적 문제가 있을 때 고위험군으로 지정을 해서 집중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도 요것에 대해서 잘 못하다가 이제는 새롭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재택의료, 방문 진료, 방문 간호사 또 필요 시에는 복지사, 필요 시에는 다학제 팀이 2형 같은 경우 다학제 팀이 없으니까 의사와 간호사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라고 쓴 이유는 지원센터가 만약에 2형을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다학제 팀까지 지원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형 같은 경우는 이제 케어 코디네이션하고 지역사회 자원까지 조정할 수 있는 복지사가 기본적으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3형은 그렇고요. 그리고 위험군 분류에 따른 맞춤형 환자 중심 팀 기반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안타깝게도 작업치료사가 없어가지고 작업치료 이런 재활을 못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운동처방사까지 있습니다. 운동처방사, 영양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차로 네트워크에 참여한 것이 3형의 의무이고 4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교육, 훈련 지원이 다 들어가 있고 네트워크 구축이 운영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와닿지 않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말을 하는 게 등록 인원이 의사 한 명당 1,200명을 이제 등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도대체 업무 로딩이 어느 정도 되냐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연 방문 횟수가 16회입니다. 외래 방문 횟수가. 만약에 그걸 그대로 가져간다면 연 총 방문 건수가 19,200번이라서 업무 횟수를 학회가고 다 빼는 겁니다. 16일인가요? 휴가 수, 학회 뭐 이런 거 다 빼고 토요일 다 빼고 하면 220mm 업무 일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하루에 87명을 봐야 됩니다. 외래를. 87명이면 거의 44명씩 봐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환자 중심 관리가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가정이냐?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비대면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은요, 확실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목표 횟수는 한 최소한 반 정도, OECD 평균인 6회 정도까지는 못 나가더라도 실제로 와야 되는 경우는 8회.
나머지는 비대면 관리로 해결한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급자 유도 수요와 환자들의 뭐 지나친 요구에 의한 방문 이런 오버서플라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8회로 한다면 하루에 44명을 보면 됩니다. 44명이면 한 오전에 20명, 오후에 20명 되죠? 거기에 진짜로 OECD 평균까지 내려간다면 한 15명, 15명이면 됩니다. 15명을 저는 보고 있는데 15분당 1시 반에서 4시 반, 4시 45분까지 꼬박 봅니다. 200명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200명 관리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한 세션을 열었거든요. 맨 처음에는요. 한 세션이 지금 3달, 4달, 5달이 차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세션을 더 열었습니다. 기본 가정의학과 외래 3개 말고 심층외래를 2개를 더 열은 거죠. 거기서 뭘 해주느냐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사업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주는 게 있고 안 해주는 거 있었던 것을 모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땐 진짜 중요한 것이 1차 의료가 네트워크를 이게 이루지 않으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거를 개발하는데 엄청나게 FGI도 많이 하고 많은 의견을 들었지 않습니까? 1차 의료 의원의 다학제 이루 있는 거 좋다. 실제로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지 않다면 그게 환자들이 신뢰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다양한 1차, 2차, 3차 의원들이 있는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성화 의원들, 그리고 돌봄기관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병원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거점 병원이 있어서 그게 만약에 1차로 지원센터 사형이 이 거점 병원에 있다면 이게 자체가 병원이 될 거고 지역 의사회가 만약에 지원센터를 한다 그런다면 병원은 여기 하나, 지역 거점 병원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지자체도 같이 들어간 이런 모형으로 지금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내년에 만 시범 사업이 된다면 일단 한 10개와 지역사회에 이런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현황을 말씀드리자 치면 작년 4월 17일 날 개설했고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실증인데 하나가 인터널하게 포괄적 지속적 환자 중심 관리하는 그러한 그 프랙티스를 실제로 해보는 것이 인터널의 목표고 1년 동안 그거를 했습니다. 사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약간 주치팀이잖아요. 주치팀으로서의 환자의 관리에 의사가 어떻게 보면 오더를 내리고 그걸 수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액티브하게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느냐가 사실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너무들 잘하십니다. 제가 알던 환자들의 파악했던 수준하고 3개월 정도 됐을 때 저한테 피드백을 주는 그것은 제가 한 3분 안에 파악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익스터널하게는 이제 1년 해보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지역사회에 심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의원들 지금까지 테스팅을 하고 있었던 게 한 7, 8개의 병의원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4곳은 일단 요 모델을 심어서 약간의 수가는 아니고요. 약 사업비를 통해서 한번 테스팅을 하는 걸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지금까지 했던 걸 보면 저희가 한 400명 정도 등록을 했습니다. 400명 등록했는데 제가 200명이고 나머지 선생님들이 한 100명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일산병원 내부의 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환자를 경쟁을 해서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부의 환자를 테스팅하였고요. 그래서 비대면 관리하는 것, 누적으로 2,000건 이상의 비대면 관리. 근데 비대면 관리라고 하면 이게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고 이제 복지 선생님하고 우리 케어팀이 하는데요. 보면 의료 상담이 아주 뭐 대부분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상담과 교육이 거의 메인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간호사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의료 상담 부분은 대부분 의사와 같이 답변을 하게 된 거죠. 카카오 채널에 들어가면 그 의사도 볼 수 있고 간호사도 볼 수 있고 복지사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 거기에서 요거는 의사의 인벌브가 필요하겠다 하면 그때 답변을 하면 됩니다. 대면 관리는 이제 직접 방문해서 하는 재택의료 보통 3, 4군에 쏠려 있죠. 교육 면담 같은 경우는 환자들을 찾아와서 하게 외래 왔었을 때 하는 교육 상담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또 새로운 이제 장을 열라고 합니다. 이게 저희가 테스팅해 보니까 충분하거든요. 지역사회에서 이제 4군데에서 사실 이분들은 지난 2년 동안 지금 재택을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재택 간호 인력을 서포트를 해드리거든요. 스케줄도 다 잡아드리고요. 선생님들은 딱 가서 진료만 볼 수 있도록 해드리니까 지금 이분들이 재택을 어마무시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두 번째에 계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도 지금 이상 재택을 나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임플레멘테이션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는 아마 올해 말 정도에 분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쌓아서 매뉴얼을 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또 2018년도 정도에 그 복합만성 질환자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인력을 구축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지불 모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가치 기반 지불 모형을 생각하고
HCC라고 해서 위험 조정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건강한 사람과 와상인 사람이 똑같은 월 관리료를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급자가 굉장히 손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에 따라서 월 관리료를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위험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쓸 의료비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CMS에서는 HCC로 우리나라 공단 버전이죠. 공단 버전의 HCC를 이미 그때 초석을 마련해놓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2023년도에 여기 계시는 예방의학계 또 오주환 교수님 등 같이 이제 지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초과 공급된 부분을 미춘족 수요로 돌린다. 이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가치 기반. 그래서 가치가 창출되었다는 거죠. 그 대신 이제 초과 공급할 때는 막 엄청난 기계에다가 막 이런 거 고가 장비가 필요했던 거라면 미춘족 수요 좀 오히려 그렇지 않잖아요. 뭐 교육, 예방, 팀 어프로치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비용이 덜 들 수 있고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급자로서도 사실은 예전에 노란 부분보다는 새롭게 파란 부분이 더 공급자의 수익도 더 느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별 수가제만으로는 이게 힘듭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는 전 100%라고 생각 안 하고요. PCMH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백서에 보면은 최소한 60% 정도가 대체적인 지불, 다시 말해서 선지불인 거죠. 선지불로 지불이 돼야지 그 안정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진이 제시한 것은 사전과 사후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퍼센트를 100대 0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0대 100으로 선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택이 가능하되 그렇지만 사후로 했을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쉐어드 세이빙 과거보다 덜 쓰면 이제 그것을 공급자들끼리 나눈다는 개념이 이제 이익 공유 기반이 들어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이제 다 고민이신 부분은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월 관리료를 책정할 때 작년에 쓴 의료비 전체를 할 거냐 입원과 외래 다 포함한 이게 전체죠. 아니면 입원은 빼고 외래만 할 것이냐. 아니면 3차 병원 다 빼고 아니면 종합병원까지 빼고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좀 테크니컬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입원을 예방하려면 입원을 예방하고 제가 재택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입원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데 그걸 막는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필요 없이 입원을 하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재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의료사회비라든가 재택의료센터들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 불필요한 입원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리고 미리 가서 보고 요거는 빨리 등만 빨리 쳐주고 살짝의 안티바이오틱스만으로 충분히 되는 거를 오래 묵히고 섞여가지고 결국에는 ICU 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그런 경험이 많은 기관들은 이런 모델을 원할 거고요. 또 이런 모델을 원하시는 분들이 5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형식도 그냥 나눠서 내는 것과 예전이랑 똑같이 하는 것과 15분의 1로 나눠서 하되 성과가 좋을 때 의료용이 적거나 질표가 좋아진 경우는 뭐 3개월 면제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만 얘기하면은 심심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숫자가 큽니다. 그래서 그냥 듣고 넘어가십시오. 듣고 넘어가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의사 한 명이 1200명을 관리한다고 치십시다. 근데 여기 평균 수치 보시면요 보세요. 사군 같은 게 600만 원이죠. 1년. 입원하고 외래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 저희가 200조 쓰나요? 하여튼 그걸로 계산해봐도 년 평균 의료비 사용은 입원 외래 포함해서 200만 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냥 이걸로 했을 때 HCC로 하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람별로 나오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러프하게 그냥 생각하면 외래와 입원 다 봤을 때 200만 원 아니면 외래만 봤을 때 100만 원입니다. 외래 둘 다일 경우를 쳤을 때 200만 원이라 한다면 1200명을 만약에 관리한다면 24억입니다. 외래 입원. 괜히 부추기는 것 같아서 가끔은 이렇게 얘기하고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최대죠. 최대 치죠. 그리고 인센티브도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에. 그러니까 그러면 36억이 되죠. 그리고 나 입원은 그럼 상관 안 할래. 그래도 12억에 플러스 6억이니까 최대 18억인 거죠. 지금 현재 사실은 그 1인 의원, 의사 1명,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뭐 2명이 있는 의원의 매출이 아마 평균 해도 이거의 2분의 1도 안 되죠. 물론 어느 과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그냥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구나. 그래서 만약에 입원까지 예방하겠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면 훨씬 더 큰 수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건공단에 생각하는 거 내년에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일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수가, 이형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 수가라는 건 등록할 때만 드린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HC 기반한 월 얼마 뭐 이런 것까지 가져가고 사명 같은 건 어드밴스드 된 걸로 가겠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치기반 현장실 일차료가 지금 이 상황에서 꼭 필요한가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진짜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환자를 보면서 40명을 넘어가지 않으면 가정의학과인데도 위에서 푸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공급자 입장에서는 과잉 공급 유도가 아닌 국민이 원하는 미충족 수요를 채우면서 보람 있으면서도 과거보다 높은 수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원 방법. 그리고 양이 아닌 질에 중점을 둔 진료 형태로 해서 삶의 질도 증가하는 이런 이유. 그리고 선지불로 인해 인건비 걱정 더 이상 안 해도 되는. 그리고 무한 경쟁이 세방된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저는 공급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보험자로서는 당연하죠. 아까 앞에서도 수없이 말씀드린 공유자원 건보 재정 파탄이 방지되게 될 것이고 행위별수까지 해서 외면되었던 미충족 수요도 만족되니까 보험자로서 당연할 거예요. 서비스 이용자는 저는 제가 나이 들면 이런 게 만약에 전국화된다면은 제가 당연히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 아무 때나 연락할 수 있고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아는데 본인들이 직접 해결 쓰는 거 해결해 주지만 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언제든지 책임지고서 연결해 주는, 특히 방문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관리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예방적 1차 의료 서비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감소할 겁니다. 2번 당연하고요. 그리고 외래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입원을 예방할 수 있다면 외래는 오히려 더 늘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외래는 왜냐면 뭐 단위가 낮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것도 정도가 있지 16회는 좀 심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예방적인 1차 의료 서비스는 불필요한 의료용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령화, 복합만성 기능 저하자, 포괄 지속적 관리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지속적 관리 모형이 필요한데 이거를 환자 중심 일초료라고 부른다기로 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저희 모델에서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자 중심 1차료의 인력과 기능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치 기반 1차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파일럿 클리닉을 하고 있지만 지금 4형이 1, 2, 3형을 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년에 최소한 내년에 좀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개혁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으니까 가치 기반 환자 중심 1차료 모델로 최소한 소규모라도 시범 사업이 시작이 필요한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